진짜 말이 안 나오네, 진짜. 나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진짜. 와, 진짜 머리에 뭐가 든 거야? 안녕하세요. 푸른늑대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바이크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요번이 네 번째 편이 되겠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수없이 많이 거론을 했을 겁니다. 바이크가 우리나라에서 퇴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요. 이번에는 좀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그 다음에 조사를 좀 많이 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종합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주로 이용한 자료는요,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이용했고요. 그 중에서도 1960년도에서부터 70년도 후반까지 있었던 자동차 공업 육성 계획 혹은 자동차 공업 육성 5개년 계획이라고 불리는 자료들을 보고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공업 육성 계획이라는 것은 1962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순수 기술력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해외로부터 부품을 수급해와서 단순히 조립해서 생산하는 방식 또는 수입차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형식, 뭐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자동차 공업이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계속 잠식당하는 것을 지켜보기가 좀 힘들었던 모양인가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업 육성 계획이란 것을 이제 시행하게 되고 발표하게 됐는데요. 1960년대 때는 거의 대부분 대형 트럭이나 아니면 디젤 엔진이나 부품들을 이제 생산하고 국내 기술로서 생산을 하고 국산화하면서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화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공업화 계획을 세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었고요. 다른 분야에도 많이 적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뭐 섬유나 화학이나 뭐 기계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뭐 자동차 쪽, 그러니까 바이크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근거적 자료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동차 쪽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960년대부터, 그러니까 정확히는 1962년도부터 자동차 공업 육성 계획이 이어져 오게 되었는데요. 이게 본격화된 것은 70년대, 1962년도에서 딱 10년 후인 1972년도에 본격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자동차를 1980년도까지 50만 대를 생산하고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 수익을 내기 위한, 그리고 국내에서의 순수하게 자동차를 완성해내고 또 부품도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기 위한 수출 목적의 계획을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서 자동차 육성 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우리 라이더들이 타고 있는 바이크, 즉 오토바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바이크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거론된 여러 가지 공업화하면서 발전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몇 가지 품목이 있긴 한데요.
자전거나 농기구, 전기기기 또는 경운기 이런 것들은 발전 계획에 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1960년대부터 70년대 후반까지 우리가 타고 있는 모터사이클, 즉 오토바이, 바이크라는 것이 생산되고 그리고 소비가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항목에서 제외됐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1960년대에 있어서 3륜차에 의해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이륜차가 안전에 대한 오해를 받으면서 배제되는 현상까지, 이런 모든 현상까지 겹쳐지면서 우리나라 바이크 산업의 쇠퇴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는 수출 주도 성장을 목표로 하고서 모든 산업에 대한, 모든 기반에 대한 이제 성장을 국가에서 주도하고 계획하면서 이제 실행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자동차 공업에 있어서는 수출 목적, 그러니까 해외에서부터 값비싼 자동차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소비함으로써 외화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거나 아니면 봉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역으로 국내에서는 외국 업체와 제휴를 맺던가 혹은 자체적인 개발을 통해서 엔진 모터, 차량 차체, 그리고 완성차까지 모든 것을 다 국산화해서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리고 예전에 퇴색되어 버린, 그리고 예전에 없어져 버린 3륜차와 2륜차는 배제가 됩니다. 자, 수출하기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의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고부가 가치의 값어치를 낼 수 있는 수출품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4륜차가 되겠죠. 현재가 되어서야 2륜차가, 그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바이크가 재평가되면서, 그리고 바이크 엔진의 기술이 현 추세에 맞는, 자동차의 다운사이징에 맞는 그런 엔진 과학 기술로 다시 재평가되면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동차를, 4륜차를 주력적으로 만들어서 수출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또한 효율적인 생산과 수급, 수익 창출에 더 많은 힘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요. 좀 장갑을 벗어서 좀 보자면요. 자료상에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은 과거 10년간 국산화 및 생산 기술 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자동차 공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동차 공업 육성을 위한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이의 실행을 만전에 기하도록 한다라고 써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차종 및 차형은 경제개발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 단순화할 것, 자동차의 매년 증가되는 유류비의 절감을 기하고 비생산적 차량 수요를 억제하며 제도상의 육성 체제를 정비하고 빈번한 모델 변경이 없는 경제적 차량을 양산토록 할 것. 자, 요거만 들어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비효율적 차량,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효율적 차량, 즉 이때 당시에 자동차 공업 계획은 많은 물류를 공급하고 많은 물자를 실어나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럭과 버스 같은 그런 물류 중심적 차량들을 생산하고 만들도록
국가 정부에서 독려를 많이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차량을 생산하는 것을 막은 그런 사례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선택된 게 제 생각에는 3륜차와 우리가 타고 있는, 우리 라이더들이 타는 바이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시대에 들어서야 배달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또는 퀵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시기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 트럭이나, 그러니까 큰 화물들을 빠르게 많이 나르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중적인 발전을 좀 했던 것 같고요. 편중적인 정부의 시책이 있었던 걸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중적인 발전을 하다 보니까 바이크는 점점 도태가 됐고요. 그 와중에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정책을 1980년도에 발의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동차 통합 계획, 아니면은 자동차 공업 합리화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자, 자동차 공업 통합 계획, 이게 뭐냐면요. 1980년대에 전두환 정권 당시에 그 각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요. A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가 하면은 B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고 C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을 겁니다. 이 각 자동차 회사마다 정부에서 너는 이 차만 만들어, A는 A 회사에다가 너는 이 차만 만들어, 다른 차는 만들지 마. B라는 회사에다 너는 이런 차종만 만들어, 다른 차종은 만들지 마. 또는 C라는 업체에다가는 너는 이 차종만 만들고 A, B가 만드는 차종은 만들지 마. 라는 식으로 구분을 지어버리고 제한을 둬버리는 겁니다. 이런 정부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 많던 자동차 생산업체들, 그 많던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난환을 겪게 됩니다. 그 난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예를 들자고요. 현대에다가는 너희들은 버스만 만들어. 버스 위에는 만들지 마. 그리고 기아 자동차에다가는 너는 화물 트럭만 만들어. 화물 트럭 이외에 다른 차는 만들지 마.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많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 기종의 바리에이션을 싹 다 줄여버리는, 현재 생산 라인이 있는 공장의 그 생산 라인들을 철수하거나 가동 정지를 시켜버려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자동차 공업 합리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많은 반발을 사게 됩니다. 거의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7년간 정부에다가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항소를 하게 되는데요. 자,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만들고 있던 수용차 라인을 이제 접어버려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정부 측에다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기업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보류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를 하면서 7년가량, 거의 7년가량, 그 7년의 세월 동안 많은 차량 제조업체들이 병합이 일어나고 강제 흡수가 일어나면서 그 많던 자동차 회사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현대기아 같은 그런 독과점이 돼버리는 그런 악영향을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국가의 정책 시행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기반 시설이 완전히 틀어지면서 다변화 혹은 다양화를 모색해야 될 시점에서 그런 다변화와 다양화를 강제로 억제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80년대에 있었던 이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로 인해서 기아 자동차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바이크에 기반인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아 기어원이라는 자회사를 잃게 됩니다. 자신의 자회사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잃게 되고, 이 기아 기어원이라는 자회사를 대림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대림 자동차에서도 바이크를 만들기보다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쪽으로 많이 기업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떨결에 기아 자동차로부터 기아 기어원을 떠안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 기어원의 재무 실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림이 그냥 떠안게 됩니다. 완전히 그냥 뭐랄까 떠맡기가 되는 실정? 정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기아 기어원을 받아들이게 된 대림에서는 그래도 받아들이게 된 사업 중에 하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어가게 되는데, 정부 측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효율적인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그런 자동차 공업 육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림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대림이 힘들게 기아 기어원을 받아들이고서 인수해서 이어져 오던 와중에 2018년도에 이제 국내에서 오토바이 생산 라인을 갖다가 철수해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우리들의 손으로 오토바이를 만드는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본사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긴 하지만요. 이것으로 인해서 바이크 산업이 완전히 사장되고 퇴행되게 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962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자동차 육성공업 계획에 있어서 바이크만은, 이륜차만은 빠지게 되고, 그 이후에 80년도에 들어와서 크리티컬 데미지를 먹이는 자동차 공업 합리화 정책에 의해서 바이크가 다시 한번 사장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악순환을 거쳐서 국내의 바이크 산업이 사장돼 버린 지금 시점,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 요 시점에서 현재 정부에서는 기초 소재 공업에 대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속하기 위해서 정부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무너진 바이크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생시켜줄 그런 의지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바이크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요번에 한번 도래해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 바이크는, 이제 국산 바이크는 대배기량이 없어요. 이제는 대배기량을 생산하는 기업도 없고 대배기량을 연구하는 그런 기업도 없습니다. 대배기량을 국산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고요. 대배기량을 라이더들이 타고 싶으면은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것들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 말이죠.
정말 대체 수단이 없습니다, 바이크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바이크는 대안점이 없고 대체 수단이 없다고 그렇게 성토를 한 겁니다. 오랜 과거에서부터 자동차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바이크만은 그 자동차라는 분류에서 교묘하게 빼내버렸고, 그렇게 빠짐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륜차, 바이크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자동차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통법규상에서도 이륜차는 분명히 엄연히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는 자동차가 아니다, 바이크는 자동차가 아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전용도로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심지어 도로 자체에 나와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극히 일부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타파하지 않고서야 우리나라에서는 바이크는 더 이상 그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고요. 그저 안타까움만, 아쉬움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로서는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이 바이크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하고 고쳐보고 또 이런 것을 좀 알리면서 많은 분들께 바이크가 이런 억울한 점도 있다, 또는 정부에 의해서, 정부 시책의 잘못된 방향에 의해서 퇴색된 면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생각을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드리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거였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바이크에 대한 역사를 계속 영상을 만들 거고요. 이번에는 바이크가 우리나라에서 바이크 산업이 왜 퇴행할 수밖에 없었나를 이야기를 했고요. 자, 다음번에 바이크에 대한 역사에서는요, 이걸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나이 많으신 어른들께서 이제 도로를 가시다가 이제 뭐 승용차를 모고 가시던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뭐 할리 데이비슨 타신 라이더분들이 훅 지나가면은 이런 말씀들 하시죠. 저런 저 깡패들 저 이런. 자, 우리 같은 라이더가, 오토바이 타는,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가 왜 그런 어르신들에게 저런 깡패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에는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정말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바이크 산업이 무너진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살릴 수도 회생할 수도 없는 바이크 산업, 지금 와서 살리려고 해봤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테고, 그리고 그 기반도 다져주지 않을 거, 뭐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시겠지만, 그래도 최악인 상황이 최적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서 저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